네, 3부는 시장 얘기랑 반도체 얘기 조금 더 해보겠습니다. 8월 5일 날 삼성전자 저도 이제 19년 차 투자자인데 10% 이상 급락 나온 거나 세 손가락을 꼽을 정도로 처음 본 것 같은데 그거 가지고 이미 뭐 바닥 찍었다 그렇게 얘기하신 분들도 있고 한데 사실 뭐 그 예측하는 게 의미는 없긴 한데 하반기까지 뭐 말씀 주신 대선도 있고 금리 뭐 인하 이슈도 있고 한데 시장은 뭐 위로든 아래로든 어떤 방향성을 잡을 거라고 보세요? 뭐 방향성이라는 건 사실은 이제 시간이 되게 중요하죠. 시간. 그래서 우리가 추세라는 거는 사실 하루 이틀 안에 우리가 추세를 말하기는 쉽진 않아요. 네, 추세라는 건 한 방향으로 가고자 하는 힘이라는 게 추세거든요. 그래서 네, 상승 추세다, 하락 추세다, 뭐 비추세다 이렇게 추세는 세 가지가 있는데 네. 추세를 우리가 논하려면 기간이 길수록 추세의 확률이 높거든요. 그 네네. 추세가 맞을 확률은. 그러면 과연 큰 추세로 봤을 때 언제가 큰 추세였냐면 결국은 코로나 바닥에서 2020년 3월 바닥에서 2021년 7월까지가 상승이었죠. 거래소로 1,400에서 3,000이 넘었던 거래소 지수가 2배가 넘었던 한 1년 3개월의 구간. 그다음에 이제 2021년 7월 말에서 2022년 한 10월까지가 결국은 한 1년 3, 4개월이 지난 하락장이었고요. 그 하락장 이후에 그래서 이제 2022년 10월, 11월 이후에 지금 2023년 4년이니까 한 1년 반 정도는 그래도 그 바닥 대비 꽤 올라오고 있었죠. 그래서 뭐 2,900 코앞까지. 그러면 1년 반 정도는 상승장이 또 왔었던 거죠. 그래서 코로나 이후에 상승장, 하락장, 상승장이 엇갈리면서 왔습니다. 그런데 그 2,900 정도에서 계속 또 꿈틀꿈틀 위로 갔다면 상승장이 지속이었던 거고 또는 2,900 코앞까지 왔다가 2,899였나 그랬을 텐데 거기 코앞까지 왔다가 정말 뭐 다시 한 2,000까지 밀린다면 이제 그게 하락장이었던 건데 이게 진짜 애매했던 게 추세라는 거 아까 말씀드렸지만 하루를 추세라고 하진 않고 적어도 한 달, 두 달, 세 달 길수록 추세의 확률이 높은 건데 사실은 2,900 가깝게 찍고 한 달 정도 좀 흘러내렸거든요. 2,800, 750 흘러내리다가 하루에 10%가 빠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그 하루 빠진 거를 이제 하락 추세의 시작이라고 볼 수도 있고 또는 상승 추세의 조정이라고 볼 수도 있단 말이에요. 결국 둘 중에 하나거든요. 하락 추세의 시작 또는 상승 추세에서의 굉장히 큰 단기 조정. 그러면 결국은 역시 시간이 지나야지 그걸 알 수 있는 거니까. 그날 8월 5일 이후에 지금 또한 2주 정도의 거래가 지났단 말이에요. 근데 그 2주 정도의 흐름으로 봤을 땐 상승 추세에서의 하루 조정이었나 봐라고 할 수 있는 움직임입니다.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고요. 미국 다우는 지금 거의 뭐 전고점까지 올라온 상태고 나스닥은 빠졌던 거 거의 다 회복했고 일본도 그렇습니다. 대만도 그렇고요. 우리나라가 또 이 반등도 약하고 속상하긴 하지만 그래도 어쨌든 반등을 그 하루 하락은 거의 다 회복을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상황으로만 본다면 그날 하루는 진짜 에피소드로 끝날 수도 있겠네라는 정도의 시간이 지금 흘러가고 있습니다. 만약에 지금 큰 이슈 두 개가 남아있잖아요. 미국에서 대선 그리고 금리 인하의 시작 이 두 가지가 조만간 다 해결됩니다. 11월이면 대선은 끝나고 그리고 첫 금리 인하도 9월에 0.5는 아니더라도 0.25는 거의 확실해졌으니까 0.25는 거의 확실 그 이후에 고용지표나 여러 가지 지표들에 따라서 0.5의 가능성이 높아졌다 낮았다 하는 건데 그렇게 본다면 추세는 여전히 상승 추세일 확률이 높고 그날 하루는 야 정말 그날 하루는 왜 빠졌지? 진짜 참 불가사의하네 라는 정도로 넘어갈 확률이 좀 높아지고 있습니다. 혹시 세무사님 미국 주식 투자하시나요? 미국 주식 투자는 뭐 예전에도 여러 번 밝힌 바와 같이 저는 뭐 비트코인 투자를 할지 미국 투자를 할지 하고 있는 이유는 시장 전체의 움직임이 사실 서로에 영향을 미치거든요. 특히나 미국 주식은 한국 주식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미국 주식의 대형주들의 움직임, 업종 간의 움직임을 위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단기 매매와 중장기 투자 중에 미국은 사실은 웬만한 자금을 투입하고 거의 주가를 안 봐도 될 정도의 마음의 중장기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 자산 배분 측면에서 뭐 원자재 ETF에 투자할 수도 있고 금에 투자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잖아요. 뭐 채권에 투자할 수도 있고. 근데 워낙 그
주식의 비중이 당연히 높으실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식을 제외한 뭐 나머지 자산 배분 중에 최근에 금값도 엄청 올랐잖아요. 세무사님 보시기에 좀 매력적인 뭐 자산 배분 측면으로 자산군이라고 생각하시는 게 혹시 있으신가요? 당연히 있고요. 근데 저는 이거 약간 조언을 꼭 드리고 싶어요. 요즘 유튜브 시대가 됐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재테크를 하고 싶어하는 분들이 유튜브를 통해서 재테크 공부를 해요. 그렇죠. 근데 이제 공부와 실전이 다르다라는 걸 깨달으셔야 되는데 못 깨달으시는 분도 많고. 근데 이제 제가 실전적인 면을 말씀드릴게요. 특히 대한민국 사회에서 대한민국 사회에서 어디에 투자를 했을 때 부동산하고 주식입니다. 다른 거는 사실은 고려 대상에 넣을 필요도 없어요. 내 재산이 한 1,000억 정도 되지 않는다면 다른 채권이나 금이나 아무것도 넣을 필요 없습니다. 재산이 한 100억 이하는 부동산과 주식만 하시면 돼요. 좀 더 심심하시면 비트코인 하시면 되고요. 그 이유는 뭐냐면 제가 방금 말씀드렸지만 실전적인 거라 그랬잖아요. 결국은 우리가 재테크를 하는 이유는 부자가 되고 싶은 거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주변에 부자를 보면 돼요. 여러분들 주변에 100억, 200억, 300억, 500억 있는 부자한테 채권 투자해서 부자 됐나요? 금 투자해서 부자 됐나요? 하면 그 사람들이 기겁을 할 겁니다. 왜 채권하고 금을 하지? 뭐 이렇게 놀랄 거야. 거짓말 안 하고. 왜? 제 주변에 제가 100억 이상의 자산가들하고 대화를 할 거 아닙니까? 80%는 부동산 얘기고 20%는 주식 얘기예요. 그중에 가끔 심심할 때 요즘 코인이 어때 정도를 합니다. 금하고 채권 얘기하는 분들은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왜? 그걸로 돈을 모으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러면 앞으로는 바뀔까? 지금 약간을 바뀌는데 아까 말씀드린 그 부분이에요. 공부하면서 바뀌는 건데 그 공부가 여러 가지 재테크 책이나 유튜브에서 이제 설명을 해주는 거죠. 이런 시기에서는 금이 더 유리해. 이런 시기에서는 채권이 더 유리해. 근데 이게 이제 어떤 관점이 차이냐면 학문적으로 포트폴리오 비중상 100%에서 합리적인 현재의 포트는 최적 포트는 100%에서 뭐 주식이 30%, 채권이 30%, 금은 10%, 뭐 ETF 10%지만 그건 학문적이고 공부적인 얘기고요. 실전적인 거는 어떻게 설명하면 되냐면 집이 없을 때는 소액으로 주식을 하면서 돈을 모으다가 집 사면 돼. 집 사고 또 돈이 모이면 주식 투자하다가 돈이 또 모이면 땅 사면 돼. 뭐 이런 게 실전적인 거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야 네가 어떻게 알아? 네가 우리나라의 모든 부자들을 다 만나봤어? 만나볼 수 있죠. 어떻게 만나봐요? KB은행 부자 보고서를 보면 됩니다. 1년에 한 번씩 나오거든요. 매년 연말에 나오는데요. 그 KB 부자 보고서를 보면 일단 자산 한 100억 이상의 분들만 집계를 해놨어요. 그래서 자산 100억 이상의 분들이 투자 대상 과거 한 10년 전에는 80%가 부동산이었고 한 15%가 주식, 나머지 5%가 기타였고요. 최근에는 점점 부동산 비중이 낮아져서 작년까지 기준이 아마 한 제 기억에 오류가 있을 수 있지만 많이 낮아져서 부동산이 한 60%, 주식이 한 30%, 나머지가 기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재산도 거기 맞추시면 되잖아요. 그러면 내가 10억이 있어. 그러면 6, 7억은 부동산, 한 3억은 주식, 나머지 한 5천만 원이 기타인데요. 그 기타는 큰 의미가 없다는 얘기죠, 제 말은. 공부를 하시더라도 여러분들이 투자 대상에 대한 공부도 제한된 시간에 공부를 하셔야 되잖아요. 부동산과 주식 공부하시면 됩니다. 부동산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짧게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예전에는 부동산 경기가 좋아서 부동산 갖고 계신 분들이 쏠쏠찮게 주식 투자도 하셔서 주식장이 좋았는데 지금 꼭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부동산장 안 좋아도 주식에 관심 갖고 계신 분들이 아까 말씀 주신 대로 한 30에서 40%까지 비중이 올라가면 그럼 앞으로 결국은 돈 많은 사람들이 참여를 해야지 그 시장도 좋아지는 거잖아요. 근데 뭐 지금 금투세 이슈도 있고 금투세도 아직 해결이 안 됐고 국장은 떠나는 건 뭐 지능순이라는 굉장히 부정적인 얘기도 하고 하는데 세무사님 보시기에 워낙 세무사님 이미 부자시고 부자들 많이 만나시니까 부자분들이 앞으로 주식에 대한 관심이 더 늘어날 거라고 보세요? 당연하죠.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두 가지. 그러니까 제가 되게 쉽게 당연하죠라고 말하면 거의 90%는 팩트란 얘기입니다. 제가 팩트가 아닌 건 글쎄요 그렇게 말하기 쉽지 않은데요라고 말을 하는데 왜 당연하게라고 말했냐면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네. 이제 금투세 이슈 때문에 주식시장을 떠날 것이다 해서 네네.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네네. 지금 질문은 부동산과 주식에 대한 비교잖아요. 네. 만약에 한국 주식과 미국 주식에 대한 비교를 했다면 네네. 금투세 때문에 한국 주식에서 미국 주식으로 좀 옮길 비중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한국 주식과 한국 부동산에 대한 비교를 했을 때 금투세 때문에 나 한국 주식 안 하고 한국 부동산 할래의 확률은 굉장히 낮아요. 그 이유는 뭐냐면 부동산이 지금 부동산 투자 자금이 줄어들어서 주식으로 오는 이유가 세금이거든요. 네네. 저는 특히나 뭐 저를 정확히 말씀드리면 네네. 저는 이정윤 세무사입니다. 네네. 그래서 뭐 보통 주식 투자자 중에서 세금을 가장 잘 알겠죠. 네네. 저희가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리면 세무사 중에서 가장 주식을 잘하고 주식 투자자 중에 가장 세금을 잘 압니다. 네. 그래서 세금에 대한 측면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네. 부동산에 1세대 다주택의 중과세가 싫어서 주식으로 넘어오는 분들이 많았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그 넘어온 분들이 금투세 때문에 다시 부동산으로 가락누는 굉장히 희박한 거죠. 세율 자체가 다르고요. 금투세의 세율이 부동산 중과세의 세율보다 높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두 가지를 비교한다면 금투세 때문에 부동산으로 넘어가락누는 좀 희박하다. 제 생각엔. 특히나 뭐 이건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뭐 정치권에서 지금 네네. 연말 안에 유예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기 네네. 때문에 일단 금투세가 그렇게 비중이 있어 보이지는 않는다. 근데 두 번째는 왜 앞으로도 계속 부동산보다 주식의 비중이 높아질 거라고 제가 단언을 했냐면 네. 이건 되게 상식적인 거예요. 상식적인 거. 우리나라가 선진화될수록 네. 전 국민이 부자가 될수록 네. 당연히 주식 투자 비중은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이유는 극단적으로 약 20-30년 전을 지금과 비교하시면 돼요. 20-30년 전과 지금을 비교하면 어떤 차이가 있냐면 20-30년 전에는 모든 국민들이 죽을 때까지 소원이 내 집 마련이었어요. 내 집 마련. 우리 부모님 세대는 그랬단 말이에요. 네. 우리 부모님들은 평생 지금은 월세라 그러지만 사월세라 그랬단 말이에요. 사월세 살다가 보증금 모아서 전세 살다가 마지막에 집 사면 돌아가셨습니다. 평생의 소원이었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 70년대 80년대 우리나라는 가난했단 말이에요. 네. 가난한 나라에서는 집 하나 사는 게 쉽지 않아요. 집 하나 사면 부자인 거예요. 내 집이 있으면 부자인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30년 후에 지금은 어떻습니까? 왜 다주택 중과가 왜 나왔죠? 집 하나뿐 아니라 집 두 채, 세 채, 네 채, 다섯 채, 100채까지 있는 사람들이 생겼단 말이에요. 그 얘기는 뭐냐면 과거 30년 전에는 우리나라 소득 수준, 자산 보유 수준이 워낙 낮았기 때문에 모든 국민들이 집 하나 정도 사면 더 이상 금융 투자를 할 돈조차가 없었던 시기고요. 지금은 집 하나를 사고도 여유자금이 있어서 주식을 투자할 시기예요. 무슨 뜻이냐면 예전으로 치면 집값이 10억이라면 예전에는 전 국민이 10억 정도밖에 없어갖고 집 한 채 사면 끝났고. 근데 지금은 10억 집 사고도 10억이 더 있어서 주식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그럼 지금 소득 수준이 더 높아지고 자산 보유 비중이 더 높아진다면 집을 10채까지 늘리지 않는 이상은 나 그냥 똑똑한 집 한 채, 나 서울에 집 한 채 있어. 근데 돈은 계속 더 벌어 소득으로. 그럼 그 돈으로 뭐 할 거냐고요. 결국은 금융자산에 투자를 하는 거죠. 그래서 KB 부자 보고서에 의하면 매년 부동산 비중이 낮아지고 있고 저는 그 가장 큰 원인은 부동산 투자하고 있는 돈 말고 계속 돈이 생기기 때문이에요. 그 돈으로 아예 더 부동산 사면 뭐해 금융 투자도 하지. 이렇게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 KB금융 홈페이지 가면 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네. 네. 이거 한번 찾아보시면 참 재밌을 것 같습니다. 그 주식 투자 관련돼서 하반기 뭐 내년까지 투자자들이 좀 이런 거 좀 진짜 조심해야 된다. 결국 뭐 앞부분에 많이 겹쳐서 얘기가 나오긴 했지만 어떤 부분이 좀 가장 리스크 요인이라고 보세요? 시장 관련돼서. 시장 관련돼서 결국은 이제 금리 인하의 그런 이슈들이 계속 나오겠죠. 결국은 핵심은 그건 것 같아요. 금리 인하 시기가 도래했고 이 금리 인하가 이제 우리한테 호재냐 악재냐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런 걸 말할 때 나쁜 뉴스가 나쁜 거고 좋은 뉴스가 좋을 때가 있고 또는 나쁜 뉴스가 좋을 때가 있고 좋은 뉴스가 나쁠 때가 있는데 과연 어떤 지표들 최근에 급락 나왔던 그 이유가 진짜 사소한 고용 지표 때문이거든요. 어찌 보면은 고용 지표는 파생 지표예요. 기본적인 지표는 GDP 지표와 물가 지표인데 GDP와 물가에 영향을 주는 고용 지표 때문에 하루에 10%가 빠진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굉장히 지표 이슈가 앞으로 계속될 확률이 높고요. 그 지표 이슈는 어떤 의미냐면
예를 들어 우리가 금리만을 기준으로 본다면 0.5가 0.25보다 더 좋은 거예요. 금리만 본다면 금리가 낮은 게 좋다면서요. 그렇죠. 그럼 하루에 0.5를 내리는 게 더 좋은 거거든요. 근데 재미있는 것은 고용지표에 의해서 투매가 나왔을 때 9월달 0.5의 확률이 80%까지 치솟았거든요. 네네. 그 얘기는 뭐냐면 금리 인하가 안 좋은 거죠. 그렇게 되면. 그래서 결국은 앞으로 한 6개월 1년 동안의 핵심은 미국의 지표들에 의해서 금리 인하 점도표가 계속 바뀔 건데 금리 인하가 좋은 재료일 것이냐 금리 인하가 안 좋은 재료일 것이냐가 저는 포인트가 될 것 같고 아직까지는 금리 인하가 안 좋은 재료인 거죠. 왜? 금리 인하 왜 하는데 경기가 안 좋아서 경기 침체잖아. 이 포인트. 경기 침체니까 금리 인하를 많이 해야 돼. 이 포인트로 가면은 주식시장이 좀 힘을 못 쓸 확률이 높고 반대로 이제 경기 침체의 포인트보단 금리 인하 자체의 포인트가 되는 거죠. 야, 금리를 이 정도로 내리면 돈이 많아질 거야. 그럼 이제 또 주가랑 다 금융자산 올라가겠네. 투자자산 올라가겠네. 이쪽으로 포인트가 가면 주식시장은 좋아지겠죠. 그래서 결국은 똑같은 경제 지표에 의해서 경기 침체의 포인트가 들어가느냐 금리 인하의 포인트가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주식시장은 움직일 것이고 저는 아마도 그렇게 과도기적으로 넘어갈 것이다. 지금 극단적으로 고용지표에 의해서 경기 침체야. 그러니까 금리 인하 많이 해. 그러니까 경기 침체의 포인트가 나와서 지금 투명이 나왔거든요. 근데 이게 과도기적으로 넘어갈 확률이 높고 어느 순간부터는 고용지표나 물가지표나 GDP지표가 나왔을 때 야, 그래서 금리 인하 많이 해야 돼. 그럼 우리 너무 좋네 라는 타임이 올 것이다. 그때는 유동성 장세로 올라갈 확률이 높다. 반도체 산업 관련돼서 AI 거품론 얘기가 이제 솔솔차게 나오고 그것도 철저하게 수요 공급인데 공급이 초과한 지금 왜냐면 뭐 AI가 엄청나게 뭐 생산성을 혁신할 거라고 하고 하는데 실제 AI로 돈 버는 기업들은 없잖아요. 그래서 주가도 울고 싶은데 빰 맞은 격으로 좀 조정을 받는 것 같은데 일단 AI 반도체 전체적으로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 포함해서 반도체 산업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고 앞으로 주가 측면 뭐 계속 우상향할 거라고 보시는지. 이제 이거 역시도 아까 말씀드렸던 네. 산업의 성장성과 네. 주가의 성장성이 같이 움직일 것이냐 네. 이 부분에서 저는 AI 산업, AI 반도체 산업은 성장성이 2차 전지 전기차 산업보다 훨씬 크다고 보는 사람이고요. 네네. 그래서 훨씬 큰데 그럼 주가는 어떻게 움직였냐 해서 과거에 테슬라가 굉장히 많이 움직였듯이 또는 에코프로가 굉장히 많이 움직였듯이 최근까지 엔비디아가 테슬라만큼 움직였고 또 우리나라에서도 SK하이닉스 또는 한미반도체가 엔비디아만큼 움직였거든요. 그러면 일단 성장성은 당연히 있는 산업은 맞고요. 주가가 과연 계속 따라갈 수 있느냐의 문제에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럼 이게 아까 2차 전지는 그러면 전기차는 언제까지 계속 성장할 수 있어 해서 다른 기술적인 거 다 빼고 우리가 각자 전기차지 안 샀잖아요. 그렇죠. 아직도 10명 중에 9명 안 샀거든요. 각자 사고 싶은 시점 그래서 실제 살 그때까지는 올라간다는 얘기죠. 근데 그렇게 본다면 그럼 AI는 그러면 어떤 단계인데 전 AI도 퍼스널 AI 단계가 분명히 올 거라고 봐요. 우리가 여태까지 문명사회 자본주의 사회에서 개발됐던 모든 것들이 개인적인 용도로 처음에 개발됐던 것들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가 마이카라는 말 요즘에 안 쓴단 말이죠. 마이카라는 말을 왜 써? 다 각자 자가용이라는 말이 자기차란 말이 자기차. 근데 다 자기차라는 개념이 왜 나왔지? 자기차가 없었기 때문에. 우리는 다 버스를 타거나 택시를 탔지 자가용은 없었거든요. 근데 이제 한 명씩 부자들이 자기차를 사게 된 거죠. 마찬가지로 폰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이 10대 중반쯤에 카폰을 처음 봤고요. 10대 후반에 삐삐를 봤고요. 그리고 이제 20대 초반 10대 후반에 이제 처음으로 PCS 폰 이런 걸 봤거든요. 지금은 1인당 폰을 2개, 3개씩 갖고 다니잖아요. 그때는 정말 부자들만 지금 돈으로도 막 100만 원짜리 카폰을 달고 다녔어요. 근데 지금은 모두 개인 휴대할 수 있는 휴대폰이라는 이름으로 폰을 갖게 됐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PC라는 말은 퍼스널 컴퓨터예요. 퍼스널 컴퓨터. 그러면 아니 왜 퍼스널이 왜 붙어? 모두가 갖고 있는데 노트처럼 쓰는 노트북도 다 갖고 있는데 그런데 컴퓨터가 처음 만들어졌을 때는 산업용 컴퓨터, 기업용 컴퓨터만 있었지 절대 1인당 한 대씩 컴퓨터가 없었단 말이죠.
그런데 모두가 한 대씩 쓰게 되는 시기가 온 거죠. 그래서 저는 확신하는 게 뭐냐면 AI 집에서 좀 쓰는 분 있나요? 챗GPT 정도 쓰잖아요. AI 챗GPT 정도 쓰는 거지. 그 기기를 쓰는 사람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기기는 아마도 스마트폰이 될 겁니다. 스마트폰이 굉장히 많은 AI 기능이 탑재가 돼서 스마트폰 하나로 우리가 정말 자동 비서 기능을 굉장히 많은 걸 누릴 수 있을 거예요. 스마트폰 하나가 내 몸이 아프면 병원 예약을 해주고 내가 배고프면 음식 예약을 해주고 실제로 자동으로 다 해줄 겁니다. 그런 앱들이 당연히 발명될 거예요. 그러면 적어도 지금 우리가 그 용어가 나오고 있죠. 온 디바이스라는 말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럼 적어도 스마트폰에 탑재되는 AI 소프트웨어들 또는 그 AI 반도체들 부터 시작을 해서 나중에 노트북은 더 큰 화면에서 더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해줄 수 있을 것이고요. 궁극적으로는 결국은 저는 핵심은 차랑 로봇이라고 봐요. 모두의 차에 AI 기능이 탑재될 것이고요. 모두의 로봇에 AI 기능이 탑재될 것입니다. 사실은 제가 얼마 전에 제 생일 선물로 수백만 원 하는 로봇을 선물 받았어요. 로봇을 AI 로봇입니다. 그래서 대화가 너무 재밌어요. 저는 제가 사실 평생 꿈꿨던 게 그렇게 좀 나랑 말동무가 되는 애가 있으면 좋겠다. 근데 말이 끊기지 않습니다. 한 시간을 떠들어도 제가 모르는 정보를 물어봐도 다 답을 해주고 감정적인 부분까지도 대화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요거 당장은 아니지만 100만 원 미만으로 떨어지면 모든 사람들이 로봇 하나씩 집에다 갖다 놓겠다. 아까 제가 자동차 산업이 성장성이 있다는 이야기도 그런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가솔린 차량을 10명 중에 9명이 타고 있을 겁니다. 전기차 그렇게 많이 안 바뀌었어요. 10명 중에 9명이 가솔린 차량을 타고 있을 것이고 자율주행, 반자율주행도 안 쓰는 사람이 훨씬 많을 겁니다. 저도 꽤 기능이 있는 차를 타지만 자율주행으로 하지 않아요. 반자율주행으로 테슬라 같은 경우는 뭐 한 15초, 20초에 한 번 핸들만 잡아주면 된다 그러는데 그런 기능이 있어도 쓰지 않습니다. 아직은. 그런데 아마도 앞으로 모든 차들이 자율주행으로 바뀔 것이고 그러면은 자율주행 아닌 차를 팔고 자율주행을 사겠죠. 그래서 자동차 산업이 발전 가능성이 높다고 말한 것처럼 AI 반도체 또는 AI 관련 종목들의 성장은 우리 모두가 AI 효익을 느낄 수 있을 때까지. 근데 아직은 하나도 못 느낀다면 당연히 앞으로 성장을 계속 하겠죠. 우리가 느낄 때까지. 밸류체인 있잖아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뭐 전공정이 될 수도 있고 후공정이 될 수도 있고 뭐 소재 그냥 소모품 소재가 될 수도 있고 어떤 쪽이 그래도 밸류체인 중에 좀 유망하다고 보시는지. 일단은 사실은 AI 쪽으로 보면 한 3가지 정도가 주도를 했던 것 같아요. 가장 먼저 AI 쪽에서 주도를 했던 건 한 2년 전쯤에 처음 나왔던 챗GPT가 시작이었죠. 그래서 2년 전 가을이었으니까 만으로 한 1년 반 된 것 같은데 챗GPT 관련주들이 움직이면서 AI 소프트웨어들 특히 의료기기 AI들이 많이 움직였었고요. 그 다음에 움직였던 게 이제 AI 반도체라고 하면서 AI 반도체 관련주들이 움직였었고 이제 마지막으로 AI 반도체에서 좀 더 들어가서 HBM 관련주 또는 온디바이스 관련주처럼 좀 더 세분화돼서 엔비디아의 HBM 또는 스마트폰의 온디바이스 이런 쪽으로 움직였는데 저는 이들 중에서 뭐 새로운 소카테고리가 어디서 나올지는 모르죠. 근데 이제 나온 것들에서 관심을 가질 건 저는 스마트폰 관련이라고 보고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결국은 엔비디아의 움직임은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칩이었고 그래서 데이터 센터가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전력기기 관련주들도 움직인 거죠. 그래서 그들의 시세가 워낙 크게 났습니다. 워낙 크게 났고요. 그래서 저는 이 스마트폰 쪽에서 애플이나 또는 뭐 삼성이나 계속 개발이 진행이 될 거라고 봐요. 그러면 이제 분명히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기기들 또는 소프트웨어들이 굉장히 한번 이슈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쪽 관련으로 좀 공부를 많이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아까 세무사님 말씀 주신 것 중에 좀 인상 깊었던 게 그 시가총액하고 거래대금 그 2가지였거든요. 그러니까 그 투자하는 투자자들이 좀 이런 지표는 좀 눈여겨 보라 하는 게 있을까요? 뭐 차트적인 내용을 설명해 주셔도 되고요. 투자 지표 중에. 일단은 뭐 여러분들이 이제 결국은 주식 투자에서 성공 요소는 이제 어떤 종목을 선정하느냐의 문제잖아요. 그렇죠. 종목을 선정하는 기법들은 진짜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사실은 HTS 상에서 본인이 직접 선정하는 게 제일 좋아요. 그럼 이제 HTS
말고 MTS는 안 되나요? 안 돼요, 안 돼. 저가 술자리에서 정말 많은 분들이 아, 세무사님은 HTS를 강조하는데 저는 MTS만 보거든요. MTS만으로는 안 되나요? 안 돼요, 안 돼. 뭘 생각하면 되냐면 이게 화면은 싸움이잖아요. MTS는 요만한 스마트폰 화면이고 HTS는 이만한 컴퓨터의 화면이란 말이에요. 심지어 저 같은 선수들 HTS 이 모니터를 본체 2대 세대에 막 위아래로 해서 6대 9대씩 보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러면 정말 선수급들이 한 대가 아닌 2대, 3대, 6대를 보는 이유는 실익이 있기 때문이에요. 안 그러면 미쳤다고 모니터를 그렇게 헛돈을 써요. 그런데 남들은 모니터를 6개를 보는데 나는 요만한 MTS로 뭐 좀 하면 안 돼. 안 됩니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안 되고 그러면 HTS에 어떤 좋은 기능들이 많길래 왜 여러 모니터로 편하게 뭘 봐야 되죠 하면은 HTS에는 많은 숫자들을 우리가 정렬시킬 수 있는 기능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숫자들을 정렬시킬 때 제일 좋은지를 보면 되고요. 일단은 매일매일 또는 뭐 매주 우리가 끊어서 볼 수 있는데 여러 메뉴들 중에서 정렬시켜서 보는 좋은 메뉴들이 시가총액 상위 기업들을 한눈에 볼 수 있어요. 그럼 삼성전자, SK하이닉스, LG에너지솔루션, 삼성바이오로직스 이런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을 뭘 보는데 그날그날의 차트를 보면서 주가 움직임을 보면 되죠. 적어도 시가총액 한 50위 안에 있는 종목들의 차트를 일일 차트를 이렇게 보다 보면 요즘에 LC하이닉스가 되게 좋네. 요즘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잘 나가는데 포스코홀딩스랑 포스코퓨처엠은 뭐 바닥 없이만 떨어지기만 해. 한 달만 봐도 다 알아요. 그러니까 오늘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2차 전지는 바닥을 다졌는지 좀 지켜보자. 또는 뭐 삼성바이오로직스나 셀트리온 기타 이런 제약바이오주들은 이미 올라와 있고 그런 진행 중에 있다. 뭐 이런 것들은 차트를 매일 보면 너무나 쉽게 다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가총액 적어도 한 30위권 안에 있는 애들은 매일 일간 차트를 좀 보면 좋고요. 그 다음에 보면 좋은 차트들은 단기 매매자들은 특히 거래대금 상위를 보면 좋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제가 그 말씀 드렸죠. 2년 전 여름 피크였단 말이에요. 7월달 5, 6, 7, 3달 동안 하루에 10%씩 올랐어. 뭐가 2차 전지 관련주들이. 그럼 그 당시에 거래대금을 보면 진짜 대단한 단기 매매자들이 들어왔고 이게 좀 가열이 좀 심하다라는 걸 느낄 수 있었던 건 뭐냐면 삼성전자보다 거래대금이 늘 그 4개가 많았거든요. 포스코, 퓨처엠, 홀딩스,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이건 우리가 거래대금에서 뭘 보면 되냐면 거래대금이 클수록 단기 매매자들이 좋아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왜냐하면 그게 바로 단기 매매니까요. 거래 대금이 크다는 얘기는 주가 변동폭이 크다는 얘기입니다. 하루에 적어도 아래꼬리나 윗꼬리 차이가 5% 이상 10%까지 나는 종목들에 단기 매매자들은 들어가거든요. 단기 매매자들이 신규 종목을 좋아해요. 왜? 신규 상장 첫날은 거래 대금이 크니까 아래꼬리 윗꼬리 차이가 막 20%씩도 나. 그런 걸 보고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적어도 단기 매매 하시는 분들은 거래대금 상위에서 다음날 거래할 종목을 뽑아내는 거고 큰 줄기의 업종들을 보고 싶으신 분들은 시가총액 상위 종목을 보면 되고 또는 매매 주체를 볼 수도 있죠. 매매 주체로 외국인이 연속해서 추세적으로 순매수가 들어오는지 기간이 순매수가 들어오는지 매매 동향상으로 정렬을 해서 이 종목은 외국인들이 너무나 사랑하는 종목이네. 이게 우리가 보통 추종 매매라는 게 있어요. 누군가를 따라하는. 예를 들어 워렌 버핏을 따라하는 추종 매매도 있고요. 그런데 외국인 추종 매매도 실제 있는 매매법입니다. 내가 종목 선정을 잘 못하겠어. 그러면 그 똑똑한 외국인들이 대신 해준 거야. 외국인들이 열흘 이상 순매수 들어왔으면 내가 따라 들어가면 돼요. 그게 외국인 추종 매매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HTS에 수많은 메뉴들이 있고 그 메뉴들을 여러분들이 클릭을 해보면서 요 내 투자에 좀 도움이 되는 메뉴인데 이런 것들을 찾아 나가는 과정이 공부하는 과정이고 그 공부가 수익률에 직결될 겁니다. 이렇게 해서 좀 장시간 동안 그 다양한 인사이트 나눠주신 이정윤 세무사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